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굿모닝 성공투자 1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교육업종을 하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무료방에 관심 추천주로 언급드렸던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선은 이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도표를. 자, 여기 상기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교육 서비스 업종의 월별 이제 카드 승인 내역이에요. 2021년 상반기 이제 8월까지 이제 집계를 했을 때 상반기에만 카드 승인이 7.6조 원이 나왔다. 이게 전년 대비 20% 증가한 이제 증감률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로는 2020년 이제 2월 달 이제 우한 코로나발이 발발하면서 국내 업종,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발발한 이후로는 당연히 오프라인 쪽 학원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발 직후인 2월 달부터 이제 3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원이나 학교가 이제 개학 연기를 하면서 연기나 휴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동구간 때 보면은 이렇게 감소를 했죠. 발발 직후인 이제 2020년도 2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이제 평균치 이상 2020년도 이전에 19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 중간값이 한 이 정도라고 한번 그어본다면은 평균치 이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왔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열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메모장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선호 비중이 더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PMP나 아니면은 PC 아니면은 노트북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좀 제약 조건이 있었다면은 수단, 현재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죠. 제약 조건이 없다. 스마트폰이나 전용 태블릿을 인당 한 개씩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유아, 이제 중고등학생들 말고 유아나 초등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AR이나 이제 VR 기술을 접한 여러 영상 콘텐츠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기획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기 사용도가 보급화되면서 온라인 시대가 같이 개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네이버나 우리가 일반 사이트에 이제 접속할 때 보면은 애드팝이라고 있습니다. 애드팝. 거기서 이제 광고창이 가끔 뜨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 10시, 오후 10시까지만 뭐 삼성 갤럭시 탭 공짜 뭐 이런 문구들이 대부분 이제 교육업체들에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조금 광고를 많이 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리패스 상품이라고 있는데, 이게 프리패스 상품을 끊으면은 태블릿이나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를 공짜로 주면서 IT 기기를 준다 뭐 이렇게 좀 광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일부 사이즈가 있는 교육주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리 온라인을 점유화했고, 최근에는 그 온라인 비중의 중요해지면서 매출원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초등생이나 예비 초등생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러닝 비율이, 즉 온라인 비율이 100%,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된 회사이고 매출액은 크게 괄목할 만한 점은 없는데 전사업 부문이 온라인화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에만 집중된 학원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힘든 상황일 겁니다. 코로나19 이전 매출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중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화를 또 100% 시키기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근데 이제 탑티어 업체들, 국내에서 뭐 유명한 뭐 메가스터디 교육 나 제가 이제 무료방에 관심 추천주로 언급드렸던 디지털 대성 같은 온라인에, 얘네가 이제 온라인 비중이 한 50%에서 한 60% 돼요. 60% 온라인화. 얘네들은 물론 오프라인 비중도 있지만 최근에는 프리패스라는 상품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 면결제나 일부 반기 결제를 하면 사이트의 컨텐츠를 전부 열람할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단과 상품을 모든 사이트 내에서 모두 들을 수 있거나 특정 시리즈별로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론칭한 상품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화가 많이 돼가면서 이 판에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탑티어 업체들이 인간 가격을 이나 프리패스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문에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육업체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구조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서도 비단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서도 혹은 여러 자격증 컨텐츠에서도 교육 수요가 현재 건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 교육 시장 또한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보통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갈 때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뭐 영어나 뭐 인적성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서 아니면은 자격증 뭐 한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2외국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상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좋게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취업을 위한 사교육 시장 또한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업체들이 온라인화하면서 그것에 대한 장점들을 매우 특화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요 자료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지금 교육업종, 교육 서비스 업종의 월별 카드 승인 금액이 평년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상향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디지털 대성의 이러닝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디지털 대성, 얘네가 이러닝 사이트가 대성 마이맥입니다. 사이트 이름 마이맥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가격이 현재 얼마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 마이맥 패스, 올 패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패스 개념이에요. 프리패스 뭐 회사마다 이제 조금 혜택은 뭐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과목 수에 제한이 없고 강사 수에 조금 제한이 없는, 여기 이제 쭉 내려보다 보면은 뭐 가격이 나와 있죠. 여기 35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 얘네가 이제 뭐 수능일까지 전강좌 무제한, 그러니까 내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죠. 올해 수능까지는 뭐 이제 다음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능일까지 무제한 수강 뭐 보게 되면은 여기 강사진들이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죠. 쭉 내리다 보면은 올 패스 가격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사담이지만 여기 그 대머리, 여기 대머리이신 분 있죠. 여기 대머리이신 분, 이분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신데 저도 학창 시절 때 이분한테 이제 수학 강좌를 배웠습니다. 이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게 여기서 가격을 보면은 현재 2022년 수능까지 35만 원인데 판가 상승이 얼마나 됐냐면은, 좀 지우고 2019년도 기준으로 대성 패스, 그러니까 패스 기준 19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29만 원으로 인상,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리고 12월에 또 32만 원으로 인상. 2020년 기준이겠죠. 이건 지난해니까. 그리고 올해 35만 원으로 인상. 2021년. 그러면은 2년 만에 거의 19만 원에서 35만 원이면은 100%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디지털 대성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22기 반기가 이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미 전년 대비 온라인 강의 이제 이 가격 변동이 이게 약간 평균 가격으로 추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 가격도 오르면은 뭐 오르는 거고, 아니면 단가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거겠지만, 중요한 거는 상승 추이에 있다. 전년 대비 이제 21기 연간 2019년 대비해서 22기 반기 때 이미 20% 가량 상승을 했죠. 수강료도 전체적으로, 학원 수강료도 전체적으로 한 20% 가량 상승을 했고, 뭐 모의고사비나 뭐 교재비, 뭐 교습용 교재 뭐 이런 거는 뭐 그대로지만 강의비가 상승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과점 사업자가 아닌 이상 가격 협상력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자원의 쇼티지가 나타나야 판가 협상력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나 뭐 소재 애들이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증설을 하는 거고,
증설을 계속 이어나가는데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티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멀티플이라는 거를 부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협상력의 우위에 서 있다. 근데 얘네는 교육 사업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하지도 않는데, 증설이 필요가 없는데도 협상력을 마음대로 올려버리는 특이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메이저 교육기관들이 그 수혜를 얻어가고 온라인에 특화된 기업들이 가지는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숫자, 즉 실적이 찍혀 나오는 업종이다. 그리고 판가 상승이 계속 매년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서두에 정리해드렸던 이제 교육 서비스 업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이제 취업 시장까지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을 조금 주목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 뭐 성향은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 교육에 조금 특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유아나 이제 초등 교육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종목 리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선은 뭐 제가 무료 노란톡방에 그동안 이제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퍼포먼스가 조금 좋았던 한 종목을 우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신 EDP라는 종목이죠. 상신 EDP 무료 노란톡방 추천주였죠. 최근에 2차 전지 산업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게 되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세인 좀 측면입니다. 특별히 뭐 나왔다고 하는 신모멘텀은 특별히 나온 건 없었고, 뭐 예고가 늘 되어 있었다. 그 나온 게 뭐냐면 신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소재 업체들이 수주 공시를 연일 빵빵 터트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소재주들이 먼저, 원래 2차 전지는 소재가 주도주고, 그 다음에 부품 장비 쪽은 이제 좀 천천히 거북이같이 움직이면서 실적으로 조금 이끌어가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왔는데,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뭐였습니까? 비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싸요. 올라갈수록 싸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이익의 함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래 실적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미래 실적을 어디까지 땡겨오느냐도 문제겠지만, 실적이 정체되거나 그 구간 안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체 구간이 있으면 안 됨. 그래서 성장주들이 신고가를 여는 논리가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올해 4월 달부터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전혀 비싼 게 아니다. 언제 가냐의 차이지 속도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보면은 비싸다는 당위성을 시장에서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LNF나 이제 에코프로 BM이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 당위성을 증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렸던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상신 EDP 다시 2분기 실적 저조한 편인데 아니다. 왜냐면은 당초 예상했던 것이 50억, 60억 사이였어요. EQ 실적이. 근데 여기서 실발표를 38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 미달된 건데 시가총액 2천억 하는 중소형주들은 분기 실적을 정확히 에스티메이트 하기가 힘듭니다.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난해 실적 발표, 예를 들어서 4Q 실적 발표를 한 시점에서 여기가 이제 4Q 실적 발표였죠. 계속해서 박스 장세를 만들면서 지난해 실적이 이미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이 없었다. 이유가 뭐였냐? 부품주여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간 동안 여기 아마 연초에 2차 전지가 땡겼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 구간에는 소재주들도 같이 밀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6월 말쯤 돼가지고 같이 땡길 때 소재주랑 또 같이 땡겼죠. 그리고 또 같이 한 번 또 땡기고, 중요한 거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이겠고,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종업 키맞추기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제 피어 그룹 안에서 소재랑 부품 장비 다 나눠놓고 소재주들이 그냥 PER을 8, 90배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20배 이내에서 거래되는 부품주애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당위성이 증명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적 발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해했던 거는 동업종 내에서 캡어셈블리 제조하는 신흥 SEC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예상치 50%가량 상회했고, 얘네는 상회했는데 왜 얘는 상신 EDP 뭐 실적이 심지어 적자도 아니고 못 나왔을까? 심지어 적자도 아니고 뭐 애매하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서 마감일 임박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개파락으로 밀어버렸을 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어차피 다시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파락으로 이렇게 밀어버렸던 구간을 그냥 한 번에 양봉으로 들어버렸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여전히 좋고 밸류에이션이 원체 좋은 종목이었고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하는 종목입니다.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종목 자체가 건실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상신 EDP가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 부품 사업도 같이 영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사나 해외 판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부품 사업 쪽에서 적전을, 이게 이제 천안 아산 쪽에서 신공장까지 만들면서 사업을 영위했었는데 적전을 오랫동안 한 4, 5년 동안 지속하면서 이쪽 부품 사업 쪽에서 아예 철수를 한 바 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판로개척, 해외, 그리고 고객사가 단방향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전방 업황, 자동차 업황이 지금이야 이제 뭐 친환경 트렌드로 엮어 올라가지만 과거에 이제 그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만 국한된 업황이었고, 지금처럼 이제 강한 이제 모멘텀을 부여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죠. 조금 정체적이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업황 또한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를 담는 캔 이제 그 소재를 담는 캔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면서 바켓 같은 걸로 보면 돼요.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삼성 SDI와도 물꼬를 텄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이 이제 해외에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헝가리 쪽이 해외 거점이고 라인도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이제 공급 물량에 대비하려고 이제 이 회사가 증설 계획도 어느 정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시장에 밝혀진 건 없겠지만 자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8월 5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비율 중에 50%를 친환경차로 재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환경보호국, 미 환경국 EPA에서 (2030년까지) 신차 평균 연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43.3마일 여기서 이제 52마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자, 이제 미국은 단위가 다른데 마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1갤런당 3.78리터 리터가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43.3마일 기존 분량이었으면은 52마일로 상향한 거겠죠. 미국 중형차 기준으로 연료 탱크가 16갤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만땅 기준이에요. 만땅 기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준중형 이제 중형 정도가 이제 한 50에서 한 60 정도의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죠.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게 되면은 국내 연비 리터당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환산한 수치로 보면 신차의 평균 연비가 22.1km 리터당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3.3마일에서 상향한 수치가 52마일인데 52마일을 단위로 환산해 보았더니 1갤런당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국내 단위 리터당 킬로미터로 환산한 수치를 보니까 평균 연비가 22.1 리터당 킬로미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자, 미국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이 3.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300만 대였어요. 대략. 자, 미국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3.3%에 불과한데 지금 이게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율 중에 50%를 친환경차로 재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존 연비 기준도 2030년까지 신차 평균 연비를 갤런당 52마일 이걸 단위로 제가 환산을 했죠. 마일을 이제 단위로 환산하니까 22.1 리터당 킬로미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친환경차 판매 없이는 도생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재화를 시도하는 거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량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초반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른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이제 조정권도 유효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면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의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 2017년도 18년도 2차 전지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멀티플을 받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 멀티플이라는 건 시장에서 주기 나름이기 때문에 언제든 살아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 없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요인들이 뭐겠습니까?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2차 전지의 주가를 추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적을 추산할 때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 계약이 규모가 예상이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추정할 때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실적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2017년도 18년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까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테마로 움직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테마성으로 퍼포먼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숫자가 불명확했다. 아예 업종 좋고 앞으로 올 트렌드인 건 알겠는데 지금 실적 적전 지속되는 업체들 많고 유증 땡기지 뭐 설비 투자지 돈도 없는데 이거 주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시장 컨센서스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래가지고 산업 리스크, 산업의 악재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은 멀티플이 하향될 수 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복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멀티플이 하향될 수 있다. 하향될 수 있는 논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업종 내 대표주가 실적이 쇼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기후가 있죠. 자, 이게 기후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전기차 불나는 거, 전기차 불, 화재, 리콜. 두 번째 위에 설명드렸던 실적에 대한 당위성 증명. 왜냐면은 지금은 당위성으로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실적이 예를 들어서 꺾이는데 한두 번 꺾이는 거면 몰라도 세네 번 꺾이면은 거기서부터는 산업 멀티플이 하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전기차 불화재 리콜. 아니 화재 난다고 전기차 안 만듭니까? 화재 난다고 전기차 안 만듭니까? 이거 2017년도 또 화재만 난다 하면은 ES 관련주 폭락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장사일에 신고가를 거진다 열었죠. 그리고 2번 화재 불화재 리콜이 뭐 결국엔 한 사이클인데 리콜이 들어오면은 셀업체들이 타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합작사 형태로 계속 기술 개발을 진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닙니다. 리콜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충당금이 생기면서 하향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큰 기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DI 동일이라는 종목이 있죠. DI 동일. 얘는 이제 양극박이라고 해가지고 양극재 소재 감싸는 박을 만듭니다. 전체 공정 중에서 2차 전지 전체 공정 중에서 비율로 치자면은 한 2% 이내로 탑재가 되는 알박
알박인 거죠. 알박 그러니까 소재로 들어가는데 이쪽이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6곳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4대 소재 하면은 당연히 양극, 음극, 전해, 분리 이렇게 되는데 양극재가 보통 제조 원가의 40% 가량 차지하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에서 15%, 그다음에 분리막 또한 10에서 15%, 그리고 전해액이 10에서 15% 차지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박이 이제 제조 원가의 2%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에 감싸는 그러니까 알박하고 동박이라는 거는 이제 음극에 감싸는 동박이고요. 전지박 그러니까 일렉트릭 포일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뭐 SKC 같은 회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알박을 보게 되면은 알박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 감싸는 알루미늄 박을 알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재 사용량 Q가 늘어나면 당연히 알박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겠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올 1월 톤당 한 1,800달러 정도였던 게 지금 8월 기준으로 2,7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급등했죠. 급등. 그래서 얘네가 이 재료를 반영해가지고 여기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박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이 주 원료인데 뒤에 박이라는 거는 포일. 알루미늄 원료, 박, 포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극의 알루미늄 박을 코팅해서 리튬 이온의 화학 반응을 유도해서 전기 에너지로 생성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이 알박을 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어요. DI 동일이 이제 상장사 중에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지분 퍼센트 가량 소유하고 있는 동일 알루미늄, 여기서 이제 알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 동일이 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비상장으로 들어가요, 얘네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들이 먼저 퍼포먼스를 땡기고 동박 쪽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는데, 동박 움직이니까 또 알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이제 소재주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저렴할 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재들이 너무너무 잘 갔기 때문에 소재 다음에 그 다음에 부품 장비가 후발로 순환 돌았고, 그 다음에 부품 장비 순환 돌면은 다시 범소재 애들, 그러니까 동박이나 알박 애들이 지금 중요한 거다. 범소재, 동박, 알박. 동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쪽도 모멘텀이 나쁘지 않고 알박 쪽도 모멘텀이 나쁘지 않은 2차 전지 소재 분야로 들어간다. 밸류에이션으로 친다면 전통 2차 전지 소재주에 비해서 저렴한 것이 사실이고 당연한 것이다. 왜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도 조금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순수 이제 소재주 애들보다는 확실히 시장에서 쳐주는 조금 값어치가 낮다. 그 대신에 퍼포먼스를 강하게 땡길 모멘텀은 충분히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 교육 자료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난번 레슨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바로 전기 수소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전기차를 살펴볼 건데, 전기차의 가장 큰 목표는 배터리의 수명입니다. 그리고 충전 기술을 진보시키는 것도 당연히 전기차의 가장 큰 목표겠죠. 우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소재로 들어가는 업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에코프로 BM이나 그다음에 LNF,
그 다음에 천보 등이 있겠죠. 대표적인 업체로 살펴본다면 4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는데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업로드 용량이 조금 막대하기 때문에 금일은 뷰 정도로 살짝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선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재입니다. 소재주들의 현재 PER 기준으로 50배, 60배를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이 현상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재주들이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후발주의 부품 장비 업체들도 있겠죠. 물론 소재 업체들의 프리미엄이 성장성에 대한 부각, 그리고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배터리 수명이나 그리고 어빌리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우선 양극재는 2차 전지 배터리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재주들의 현재 PER이 50배, 60배, 70배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조금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후발애들 부품 장비 업체들도 있겠죠. 물론 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배터리 수명 그리고 어빌리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막대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는 소재 관련 추후 내재화나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서 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죠. 이전에 무려 4, 5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소재 중에서 4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마진이 안 나와서 전기차 시장 개화 초기에는 해당 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을 하고 적자를 지속하면서 나중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까지는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게 눌려가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죠. 2020년 기준으로 연 6만 톤 수준에서 2025년까지 연 18만 톤으로 3배 이상을 늘려버립니다. 이러니까 멀티플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시장을 PER이나 여러 실적 데이터를 놓고 기업의 매력도를 추산해버리면 항상 사고가 매몰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하나 업체를 더 본다면은 천보라는 기업이 있죠. 이 회사가 원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용,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매출 비중의 거의 80% 가까이 육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LCD판에 첨가제를 넣는 그런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 개화가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넣는 첨가제를 아주 오래전부터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2017년도에 최초 양산에 성공하게 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다시 말해서 양극재는 리튬 이온을 만들고 음극재는 만들어진 리튬 이온을 저장하고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가 접촉하면은 전극 간에 전기 접촉이 생기게 되므로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첨가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수명 향상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방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방전을 억제시키는 소재입니다. 억제시키는 소재. 지금 주행거리 측면에서 전기차가 매우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추격하고 있는데 64kW 배터리 기준으로 보통 이제 완충 시에 400km, 500km를 달리죠. 근데 이제 이게 겨울에는 주행거리가 20%에서 30% 감소가 됩니다. 이 이유에 있어서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히터입니다. 히터. 두 번째로는 그냥 저온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엔진의 열기로 공기를 순화해서 이렇게 안으로 쏴주는 데워진 공기를 히터로 순화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라는 게 없어요. 배터리의 전력을 따로 뽑아가지고 히팅을 하게 됩니다. 히트. 그러니까 겨울철에 연비가 20% 30% 감소하는 이유가 이 해당 비율을 히터로 쏴주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전기차 연비가 30%에서 40%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매우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자체도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ESS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요새 같은 추운 날에 예를 들어서 집에 나갈 때 배터리 퍼센테이지가 15%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원이 오프,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원리상 온도가 낮아지면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2차 전지의 작동 원리를 보게 되면은 전해질의 화학 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저온 자체의 환경에서는 전해질 속에 있는 리튬 이온의 분자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로 이게 이루어지면서 전해질이 또 저온으로 낮아진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원이 오프되는 원리입니다. 그러한 저온에서 방전 그리고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게 첨보가 만드는 전해질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충전 시간, 주유하는 시간이 5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만땅 기름 만땅 넣는데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코나 EV나 니로 EV, 볼트 EV 세 개를 좀 비교해 본다면은 100kW 급속 충전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차종별로 배터리 온도에 따라 또 충전 시간이 틀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터리 온도가 낮으면 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소재로 유연하게 극복해 나갈 거로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은 첨보 같은 경우에는 4대 소재 중 전해질 그리고 첨가해 그리고 첨보 또한 캐파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500톤에서 약 8배 가까이 더 늘릴 겁니다. 증설을 계속한다는 의미겠죠. 보통 시장에서는 성장 업종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부여합니다. 언젠가는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다가 사이클이 하락세를 타고 소강 국면이 이렇게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얘네들 즉 소재 업체들이 버텨주거나 멀티플을 더 받는다는 얘기겠습니다. 현재 NCM이나 NCA 이러한 삼원계에서 니켈의 비중을 높여갈수록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안정성, 즉 폭발하거나 타버리거나 안정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첨보가 만드는 전해질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소재 업체가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는 부품과 장비 쪽도 따라오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이번에 LNF가 대형 공시계약이 뜨면서 주가가 매우 불타올랐습니다. 소재, 장비, 그리고 부품 이쪽으로 계속해서 순환을 지속하면서 주도업종에서 순환매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장비나 부품 쪽이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소재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되겠지만 새로이 타겟할 업종이나 종목들은 부품이나 장비 쪽을 조금 보시면은 신규 매수가 분명히 유효한 포인트가 나올 만큼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재주 PER이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현재 6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조정이나 긴 조정이 오면은 하단이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는 하단이 조금 어느 정도 짧게 열려 있고 상단이 반대로 폭발적으로 열려 있는 부품이나 장비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수익의 행복 박근영 대표와 많은 소통을 이어나가시면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